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년을 망하게 할 것이다. 두고 보세요. 우리 마님이 제주의 최고 거상이 될 테니까요. 나하고 경쟁을 하자는 것인가? 앞으로 보지 않으면 되겠군요. 그래, 내 눈에 띄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상점 무서운 것을 가르쳐야겠다. 그 녀석이 못된 짓만 하는구나. 우리 장사를 방해합니다. 김만덕 객주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그의 일을 저질렀구나. 열 번째 이야기. 만덕 객주로 진출하다. 이랴! 기생들이 말에 호령을 하는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제주에는 기생들도 말을 탄다. 신임 목사가 부임을 하거나 이임할 때 의장 행사에 참여한다. 제주도에는 조정에 바치는 말 목장이 있어서 기생들이 남장을 하고 말을 타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었다. 매월 초하루 날은 기생들이 목장에서 말을 타는 훈련을 한다. 이랴! 한 무리의 기생들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말을 달리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기생들은 순식간에 목장을 한 바퀴 돌고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마을의 귤밭을 지나 바닷가 백사장을 달린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털에 윤기가 나고. 만덕은 장선달을 돌아보면서 싱그럽게 웃다가 입을 다물었다. 쏘는 듯이 강렬한 그의 눈빛과 마주친 것이다. 예. 장선달이 깜짝 놀란 듯이 만덕의 시선을 피했다. 장선달이 만덕에게 선물한 흑갈색의 말이었다.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렸나? 그때 해월이 말을 타고 오면서 그들을 비아냥거렸다. 만덕은 해월과 다투고 싶지 않아 말의 엉덩이를 힘껏 발로 찼다. 말이 히잉 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질풍처럼 달리기 시작했다. 이랴! 파랗게 잔디가 깔린 목장을 지나 마을로 달려 내려갔다. 귤밭을 지나자 이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나왔다. 기생들은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이랴! 만덕이 뒤를 돌아보자 해월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만덕을 따라잡았다. 만덕은 말이 지치지 않게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허공을 가르던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리면서 등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아야! 만덕은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 사이에 등 뒤로 바짝 쫓아온 해월이 만덕을 향해 채찍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해월의 채찍을 맞았으나 2번씩 맞을 수는 없었다. 만덕은 말 등에 바짝 엎드려 해월의 채찍을 피했다. 해월의 채찍이 바람을 가르면서 빗나갔다. 이랴! 만덕은 더욱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말이 물을 차면서 물보라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네가 달려봤자 얼마나 달려? 해월이 만덕의 옆으로 바짝 달라붙었다. 내가 너에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어. 만덕은 말고삐를 갑자기 잡아당겨 해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자 만덕의 말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해월의 말이 옆으로 쓰러지고 해월은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기생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해월은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만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펄펄 뛰었다. 자신이 한낱 기생에게 당했다고 생각하자 분해서 이를 갈았다. 그러나 개월은 통쾌해서 작은 잔치를 벌였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년을 망하게 할 것이다. 해월은 어떻게 하든지 만덕을 짓밟으려고 애를 썼다. 거상이 되려면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한다. 만덕은 해월이 이를 갈아도 애써 무시했다. 해월과 장선달의 사이에 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만덕은 어린 시절 굶주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약재상을 하고 기류를 내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아직도 그녀의 꿈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만덕은 기류를 경영하면서 건의포의 상인들을 자주 만났다. 그들과 어울리면서 장사를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인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길에서 상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장사로 늙은 사람에게는 명절 때마다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다. 만덕이 나에게 돈을 좀 빌려주지 않겠나? 하루는 건의포의 객주 백지수가 초췌한 얼굴로 만덕을 찾아왔다. 백지수는 해월보다는 작은 객주를 갖고 있었으나 몇 년 만에 빠르게 성장하여 다른 객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나이는 50이 채 못 되었으나 눈이 작고 몸이 뚱뚱한 편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어찌하여 돈을 빌리십니까? 만덕이 웃으면서 물었다. 육지에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아서 그러네. 배만 돌아오면 금방 갚을 테니 빌려주게. 내가 객주를 담보로 잡히겠네. 백지수는 육지에 팔기 위해 미역을 잔뜩 구입해서 보냈는데 배가 돌아오지 않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한 달이면 족하네. 한 달이 지나도 배가 돌아오지 않으면 객주를 자네에게 넘기겠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4,000냥이네. 만덕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14,000냥은 만덕에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돈을 누구에게 빌렸습니까? 그건 꼭 알아야겠나? 백지수가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묻지 않겠습니다. 만덕은 백지수에게 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백지수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은 분명히 해월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해월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어 지불을 하고 있었다. 육지에 나간 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풍랑을 만난 것이 분명한데 왜 돈을 빌려주십니까? 만덕이 백지수에게 돈을 빌려주자 장선달이 펄쩍 뛰었다. 내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백지수의 객주가 해월에게 넘어갑니다. 만덕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야 누구에게 넘어간들 무슨 상관입니까? 장선달님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우리 마님은 객주를 운영하려는 거예요. 개월이 장선달에게 눈을 흘겼다. 만덕은 의원과 기루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마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개월이나 운영 모두 만덕보다 나이가 많았으나 깍듯이 존칭을 했다. 객주요? 두고 보세요. 우리 마님이 제주의 최고 거상이 될 테니까요. 정말이요? 괜한 말이니까 귀담아 듣지 말아요. 만덕은 기루에서 나와 의원으로 향했다. 포구 쪽으로 돌아서 걷는데 상선이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반드시 제주의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만덕은 포구에 정박해 있는 상선을 보면서 다짐을 했다. 개월이 장선달에게 한 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대신한 것이었다. 오라버니. 만덕은 상선을 보다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장년의 사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여러 해 전에 배를 타고 육지로 떠났던 만구 오빠였다. 만덕아. 만구 오빠가 비로소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라버니 돌아왔군요. 오라버니. 만덕은 만구 오빠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게 몇 해 만이냐?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오라버니 왜 그동안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았어요? 만덕은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구나. 너도 이제는 어른이구나. 오라버니도 의젓한 장부가 된 것 같아요. 장부는 무슨. 참, 네 올케다. 만구 오빠가 뒤에 서 있는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얼굴에 떼국물까지 흐르는 여인이 만덕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예뻤으나 임신을 한 듯 배가 불러 있었다. 4, 5세의 어린 소녀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었는데 눈이 새카맣고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 언니. 만덕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고모님. 여인이 만덕의 화사한 옷차림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면서 머리를 숙였다. 얘는 연이다. 망구 오빠가 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딸이야? 그럼 내 조카네? 만덕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도 씻지를 않아 더러웠으나 혈육이라는 사실 때문에 정감이 들었다. 왜 여기에 서 있었어? 배에서 내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외삼촌 집으로 가기도 그렇고 형에게 가기도 그렇고 여기서 1시경이나 서 있었어요. 연희 어머니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날이 덥고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 기루를 말하는 거냐? 아니야, 내가 의원을 열었어. 만덕은 연희의 손을 잡고 의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연희가 아장거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 보이자 만덕이 등에 업었다. 옷 더러워지게 왜 없니? 괜찮아. 내 평생 처음 업어보는 조카인데 옷이 더러워지면 어때? 만덕은 만구 오빠를 향해 싱그럽게 웃었다. 만구 오빠가 제주를 떠난 지 10년이나 된 것 같았다. 그래, 오빠는 돈 좀 벌었어? 돈을 벌기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그래도 혼례를 올리고 연희까지 나왔잖아. 세상 구경도 잘했을 거고. 세상 구경이야 원 없이 했지. 만구 오빠는 삶에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의원에 이르자 만구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만덕은 그동안 의원을 기와집으로 새로 짓고 정혜라는 아이를 문화생으로 두어 의수를 가르치고 있었다. 기린가게 가서 이모에게 음식 좀 보내라고 해라. 만덕은 정혜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만구 오빠와 연희 어머니를 대청에 앉게 했다. 오라버니, 모처럼 만났으니 절을 올려야지. 절은 무슨... 이 의원을 네가 운영하는 거냐? 네가 주인이야? 응,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어. 훌륭한 의원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의술을 배웠어.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네. 만덕은 잠시 이헌길 의원을 생각했다. 그가 한양으로 올라간 지 어느덧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러고 보면 벌써 여러 해가 지난 것이다. 기루는? 기루도 이제는 내가 운영해. 그래, 네가 아주 부자가 되었구나. 만구 오빠가 감탄한 표정을 했다. 잠시 대화가 끊겼다. 만덕은 먼 들판을 내다보았다. 방풍림으로 심은 삼나무 숲이 6월의 후텁지근한 날씨에 곧게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날씨였다. 형님은 어떻게 지내니? 사돈이 돌아가신 뒤에 정의한 형방을 하고 있어. 아재는 세습을 한다잖아. 참, 큰오라버니에게 연락을 해야겠네. 오라버니와 언니는 뒷곁에서 좀 씻어요. 뒷곁에 우물이 있어. 만덕은 의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구를 정의연으로 보냈다. 오라버니는 육지에 나가서 뭘 했어? 처음엔 장사를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사기를 당해서 네가 준 돈 1000냥 중에 800냥을 날렸다. 그러다가 한양에 올라가서 마푸나루에서 검게 노릇을 하게 되었다. 만수 오빠는 한양의 마푸나루에서 검게로 활약했다. 우두머리는 경강 상인의 행수인데 물건을 운송할 때 도적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자주 있어서 검게들을 수하해 두었다. 만수 오빠가 여강으로 물건을 호송하러 갔을 때 800냥을 사기친 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800냥을 모두 써버려서 만구 오빠는 돈 대신 딸을 빼앗아 왔다. 그 사기꾼의 딸이 연희 어머니였다. 만덕은 만구 오빠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딸을 빼앗을 수 있어? 언니, 오빠가 야속하지요? 만덕이 연희 어머니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연희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혔다. 만수 오빠가 정의원에서 달려온 것은 거의 한 시즌이 지났을 때였다. 형님, 어우야. 만수 오빠와 만구 오빠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두 형제가 상봉하는 것을 본 만덕은 눈시울이 젖었다. 기린각에서 음식을 보내오고 만수 오빠의 가족들도 달려왔다. 가족들은 만구 오빠가 육지에서 고생하다가 연희 어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 백지수는 만덕에게 돈을 빌려 해월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디서 돈을 마련했어요? 해월이 놀라서 백지수에게 물었다. 약조한 원금과 이자를 갖고 왔으니 무슨 상관인가? 백지수는 해월에게 빌린 돈 1만 냥과 사할의 이자까지 합해서 1만 4천 냥을 갚았다. 해월은 백지수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객주를 빼앗으려고 했으나 실패하자 더욱 화를 냈다. 그녀는 나하고 전생에 원수를 진 거야. 해월은 장선달이 만덕의 뒤를 따르는 것을 알고 더욱 화를 냈다. 백지수의 배는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백지수는 만덕에게 찾아와 객주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어르신께서 그냥 객주를 경영하시지요. 돈이야 벌어서 갚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덕은 백지수가 계속 객주를 경영하라고 말했다. 백지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백지수 객주는 기껏해야 1만 냥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배가 돌아오지 않으니 풍랑을 만난 것이 분명하네. 이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여력이 없네. 백지수가 피로에 지친 기색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매일같이 포구에 나가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느라고 지쳐 있었다. 어르신은 어찌하여 장사에 실패하신 것입니까? 하늘이지, 하늘이 나를 버린 것이네. 만덕은 백지수를 이해하지 못해 그의 늙은 얼굴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제주는 육지와 장사를 하는데 풍랑을 만나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네. 내가 이번에 욕심을 부렸어. 욕심이라니요? 육지와 장사를 할 때는 항상 풍랑을 생각해야 하네. 나는 이번에 육지에서 인삼을 사오기 위해 내 돈 1만 냥과 빌린 돈 1만 냥을 모두 쏟아부었네. 그러니 배가 돌아오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데 나하고 도박을 한번 하겠나? 도박이라니요? 실은 우리 객주가 1만 냥은 되지. 만약에 배가 돌아오면 물건이 최소한 2만 냥어치는 된다네. 물론 돌아올 기한이 훨씬 넘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네. 허나 돌아오면 객주는 물론 덤으로 최하 2만 냥은 건지는 거지. 나에게 3천 냥만 더 주면 배의 물건도 모두 넘겨주겠네. 만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백지수의 배는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배였다. 그러나 만약에 돌아온다면 최하 2만 냥어치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돌아오지 않으면 3천 냥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다. 잠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덕은 백지수를 기다리게 하고 안방으로 돌아와 운영구와 장선달을 불러 상의했다. 백지수에게 돈을 빌려주느라고 만덕도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었다. 백지수는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식구들이 짐을 싸서 포구했답니다. 장선달이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돈이 얼마 없어. 운영도 낭패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모, 돈이 얼마나 있어요? 운영은 돈을 전부 모으면
2,500냥쯤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돈도 돈이지만 그 배가 돌아오긴 하겠어. 제주에 돌아와야 할 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어. 백지수는 돈을 챙겨서 달아날 생각이야. 만약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배까지 확보할 수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육지와 장사를 할 수 있어요. 만덕은 어쩐지 배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모자라는 500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선달이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만덕에게 물었다. 폐물이라도 팔아야지요. 기생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빌리십시오. 장선달이 의외로 백지수에게 돈을 주는 것을 찬성했다. 좋아요. 그럼 이모가 기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500냥을 마련해요. 만덕은 장선달이 찬성하자 3,000냥을 준비하여 백지수에게 주고 증서를 받았다. 백지수는 돈을 받자 즉시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육지를 향해 떠났다. 2,500냥쯤 될 것이라고 했다. 에이, 돈만 날렸다. 그런 놈은 도주를 한 거야. 만구 오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혀를 찼다. 만구 오빠는 백지수 객주에서 살기로 하고 집을 둘러보던 길이었다. 만덕이 14,000냥을 주고 인수한 객주였다. 집이 여러 채고 창고도 많았으나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백지수가 창고에 있는 물건을 헐값으로 팔아치운 것이다. 이거 완전히 빈집일세. 장선달이 객주를 돌아보고 혀를 찼다. 장사꾼이 이렇게 신용이 없어서 누가 거래를 해? 운영도 집안을 둘러보고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집안에는 객주에서 일을 하던 행수 이내근과 허드렛 일을 하는 장정 선엇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행수 어른, 지금 배의 선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덕은 이내근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만났다. 이내근은 오랫동안 백지수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객주나 상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나이는 40세 정도 되어 보였고 눈이 깊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허영환이라는 자로 선장 노릇만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다의 일이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할 수 없지요. 행수 어른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공하면 행수 어른에게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릴 것입니다. 아씨께서 객주를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객주를 운영하여 육지와 장사를 할 생각입니다. 어르신께서 여기 책임을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만덕은 이내근에게 객주의 일을 맡기기로 했다. 객주에서 일을 하던 장정들도 그대로 있게 했다. 호, 객주를 하시겠다? 나하고 경쟁을 하자는 것인가? 만덕이 백지수 객주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선포하자 해월이 행수와 상인들을 거느리고 찾아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같은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아씨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덕은 해월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도와달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해월이 고웃음을 쳤다. 장선달과 해월의 눈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겼다. 장선달은 해월을 피해 뒷곁으로 돌아갔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미워하십니까? 만덕은 자리를 피하는 장선달을 보다가 해월에게 물었다. 넌 내 일을 방해하고 있어. 너를 보는 것조차 역겨워. 해월이 장선달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다가 차갑게 말했다. 정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보지 않으면 되겠군요. 건방진 개시. 해월이 갑자기 바가지를 들어 빗물을 받아놓은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만덕에게 획 뿌렸다. 만덕이 물벼락을 맞아 어쩔 줄을 몰라 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래, 내 눈에 띄지 마라.
해월은 찬바람을 일으키면서 만덕의 객주에서 나갔다. 악독한 여편네네. 왜 남의 얼굴에 물을 뿌려? 개월이 분노하여 치를 떨었다. 장선달에게 화가 난 것을 나에게 안갚음하는 거야. 만덕은 연희를 데리고 바닷가를 걸었다. 해월이 횡포를 부리는 일이 쓸쓸했다. 만덕은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쩐지 백지수의 배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연희야, 우리 바다에 들어가서 자맥질을 할까? 만덕은 해월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자 눈물이 솟아나왔다. 잠뱅이와 저고리 차림으로 잡녀들이 일을 하는 바다로 나갔다. 고모 무서워요. 연희가 만덕에게 안겨서 두려워했다. 괜찮아. 제주도 여자들은 모두 자맥질을 한다. 연희도 배워야지. 만덕은 연희를 안고 바다에 들어가 놀았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연희가 물장구를 치면서 즐거워했다. 만덕은 전복을 따거나 미역을 채취하지 않고 자맥질만 했다. 한 시즌 남짓 자맥질을 한 뒤에 잡녀들이 둘러앉아 불을 쬐는 곳으로 갔다. 만덕이 때때로 그들과 어울려 자맥질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생이라고 하여 멸시하던 잡녀들도 편안하게 대해주었다. 나이가 들면서 의원님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네. 40대의 잡녀 영순댁이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10년 전에 병으로 죽어 혼자서 잡녀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 뭐가 톡하고 터져? 40대의 아나 길예가 눈웃음을 쳤다. 의원님 가슴이 톡하고 터지지 뭐가 터져? 영순댁의 말에 잡녀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왜 하필이면 내 가슴이 터집니까? 만덕은 웃으면서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르익었으니 터지지 왜 터지겠어. 게다가 혼자 살고 있잖아. 아직 남자 손을 타지 않았으니. 기루를 운영하는데 그걸 어찌 알아? 나는 정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그렇게 예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서 그래. 아이만 젖을 먹나? 길년에는 큰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 망측하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들끼리 모인 탓에 야릇한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주고받았다. 만덕은 잡녀들과 웃고 떠들다가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신광익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아씨! 만덕이 의원으로 돌아와 뒷곁에서 바닷물을 씻어내고 있는데 객주에서 심부름을 하는 천달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만덕이 옷을 입고 나오자 천달은 객주에서 의원까지 달려오느라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씨, 배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돌아오다니 무슨 배가 돌아왔다는 거야? 허영환의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야? 만덕은 즉시 말을 타고 객주로 달려갔다. 객주에는 이내근의 지시를 받은 장정들이 배에서 하역한 중국 비단을 창고에 쌓고 있었다. 행설은 배가 돌아왔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씨, 배가 돌아왔습니다. 중국 비단을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내근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내 선장인 허영환이 만덕을 찾아와 인사를 했다. 허영환은 객주의 주인이 바뀌어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어서 대청에 오르세요. 만덕은 허영환을 대청에 오르게 한 뒤에 주인이 바뀐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저 때문에 백지수 어른이 떠났군요. 허영환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30대 후반의 사내로 건장한 체구에 눈이 부리부리한 사내였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우리는 우황과 갓을 싣고 나주로 갔습니다. 순풍이라 나주에 도착한 뒤에 우황과 갓을 나주 상인에게 팔고 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허영환은 개성에서 인삼을 산 뒤에 제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항로를 잘못 잡아 어떤 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식량과 물을 보충한 뒤에 다시 항로를 잡아 제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풍랑을 만났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의 상선을 덮쳤다. 허영화는 바다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 폭풍우와 맞서 싸웠다. 비바람은 하루 동안 사납게 불어댔고 그들은 지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풍랑에 시달리다가 폭풍우가 그치자 바닥에 쓰러졌다. 돛은 찢어지고 배는 여기저기 부서져 운항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바다에 떠밀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육지다! 그들이 하루 동안을 갑판에 드러누워 있을 때 멀리 육지가 보였다. 배는 간신히 육지에 정박했는데 그곳은 뜻밖의 중국이었다. 중국인들이 관청에 신고를 하여 배가 압류되고 그들은 중국의 감옥에 갇혔다. 무엇보다 그들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허영화는 선원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중국의 감옥에 갇혀 지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군. 허영화는 답답했다. 중국인들은 신문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가둬놓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서야 조선인 통역관이 와서 그들을 신문했다. 허영화는 신문을 하는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은 조선의 상인들로 풍랑을 만나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쌀과 물을 주고 석방하라는 지시가 내렸다. 허영화는 마침내 배를 수리하여 제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대들의 인삼을 우리에게 파시오. 중국인들이 허영환에게 제안했다. 인삼은 우리가 제주도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약조대로 하지 않으면 신용을 잃기 때문에 인삼을 팔 수가 없습니다. 허영환은 마음대로 인삼을 팔 수 없었다. 이곳은 인삼이 귀하오. 조선과 무역은 모두 중국 북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남쪽인 이곳까지 인삼이 오는 일이 없소. 당신들은 이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오. 그러니 인삼을 팔아도 당신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오. 그래도 주인이 따로 있어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소. 당신들은 돌아가다가 인삼을 다시 사가지고 가면 될 것이 아니오. 중국인들은 허영환에게 인삼을 팔 것을 강권했다. 그들은 허영환이 개성에서 산 인삼의 값에 5배나 가격을 쳐주고 중국 비단까지 500피를 더 물어주겠다고 말했다. 인삼을 제주에 가져가도 어차피 팔아야 한다. 차라리 여기서 높은 가격에 팔면 백지수 어른도 탓하지 않을 것이다. 허영환은 그렇게 생각하자 중국인에게 인삼을 팔고 제주로 돌아온 것이다. 만덕은 허영환과 선원들이 망망대해에서 무수한 고초를 겪은 일을 생각하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만덕은 허영환과 선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 11번째 이야기. 물과 불의 대결. 허영환은 인삼을 판 대금 5만 양과 중국 비단 500피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 객주 백지수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그러나 백지수는 객주를 만덕에게 넘기고 제주를 떠났다. 백지수가 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만덕에게 3,000냥의 돈을 받아가지고 떠났다는 말을 들은 허영환은 실망했다. 그는 3,000냥의 허영환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다. 허영환은 그 사실을 알자 두말 없이 5만 양과 비단 500을 만덕에게 바쳤다. 선장님, 나는 백지수 객주로부터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기 때문에 돈과 비단을 받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없이 기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 1만 양과 비단 300피를 선장님과 선원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만덕은 허영환을 다른 방으로 불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실은 백지수 객주와는 인삼을 사가지고 돌아오면 1하를 받기로 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이하를 주시고 비단까지 덤으로 주시니 선원들도 모두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허영화는 만덕의 처리에 만족했다. 돈이란 혼자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백치수 객주를 인수하는 데 들어간 돈은 1만 7천냥입니다. 그 돈과 선원들에게 드리는 돈을 제하면 2만 3천냥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객주님의 이익입니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까지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장님에게 한 가지 약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약조입니까? 이 돈은 거린들이나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모시는 객주님이 보살님이군요. 허영화는 기분이 좋아 유쾌하게 웃었다. 저는 제주의 거상이 되려고 합니다. 선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아녀자라고 해도 선장님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영화는 만덕의 얼굴에서 후광이 비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허영환이 풍랑을 만나 중국까지 갔다가 온 일은 제주도에 큰 화제가 되었다. 게다가 허영환을 비롯하여 선원 6명이 만덕으로부터 큰 돈을 받고 중국 비단까지 받아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인들이 만덕의 객주로 몰려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내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관리들도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만덕은 제주 목사와 정의연과 대정연의 현감을 찾아가 인사를 올리고 사리금을 바쳤다. 목사 밑에 판관과 현감 밑에 아전들에게도 골고루 비단을 나누어 주었다. 이 돈으로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하십시오. 그리하면 사또의 송덕비가 세워질 것입니다. 만덕은 제주 목사에게 1만냥을 내놓았다. 목민관으로 자네와 같은 백성을 대하니 부끄럽네. 제주 목사는 만덕에게 감격했다. 처음에는 한낱 기생이나 의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그녀가 보기 드문 인품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에이,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그리고 비단을 전부 나누어주면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어. 만구 오빠가 만덕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었다. 오라버니 옷을 해입을 비단은 남겨놓았어요. 내가 아무리 오라버니 것도 남겨놓지 않았겠어요. 만덕은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싶어서 그러냐? 너도 어릴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그러니 돈이나 비단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나가야 들어오는 거지 움켜쥐고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마는 주인이 좋으면 종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부리는 종들이 도통 상전을 어려워하지 않는구나. 오늘부터 내가 상전 무서운 것을 가르쳐야겠다. 만구 오빠가 만덕의 일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만덕은 만구 오빠의 간섭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탓하지 않았다. 연희 어머니도 객주에서 일을 하는 여자들에게 화를 내고 회초리질을 하기까지 했다. 만덕은 만수 오빠와 상의했다. 그 녀석이 못된 짓만 하는구나. 만수 오빠가 만구 오빠를 불러 질책을 했다. 그러자 만덕이 보는 앞에서는 객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았다. 만덕의 아버지는 상인이었다. 만덕은 아버지의 유업을 계승하여 본격적으로 객주 일을 하기 시작했으나 여자가 객주를 한다고 비웃는 남자들이 많았다.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하여 옛날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지방이었다. 남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나가면 여자들은 물질을 하거나 밭농사를 지었다. 제주의 기생들은 말을 탈 정도로 진취적이고 생활력이 강했다. 만덕은 제주도 여자들의 강한 기질을 이어받아 남자들을 거느리고 본격적인 장사에 나섰다.
객주일은 백치수 밑에서 행수를 보던 이내근과 조억수가 맞게 했다. 조억수는 상인이었으나 셈을 잘할 뿐 아니라 창고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장선달에게 객주를 총괄하게 하고 만덕이 없을 때는 그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만덕은 하루에 한 번씩 객주에 들러 이내근과 조억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의원 일을 하다가 피로하면 연희를 말에 태우고 바닷가를 돌았다.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은 쌀 때 구입하여 비쌀 때 파는 것이다. 이는 고전적인 장사 방법이었으나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장사의 기술이다. 중국에서 제신이라고 불리는 법녀, 상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백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제주에서는 모든 물건이 비싸게 거래되었다. 육지에서 오는 상선들은 풍랑의 위험 때문에 몇 배의 값을 받았다. 상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를 했다. 제주의 장사는 날씨가 좋아한다. 만덕은 천영루에서 기회를 배울 때부터 기후 변화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만덕은 허영원이 배를 타고 육지로 갈 때마다 자신이 기록한 인력을 참고하여 출발하게 했다. 보살님은 용왕님이 보살피는 것 같습니다. 허영원은 만덕의 지시를 받고 출항하면 항상 순풍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감탄하여 말했다. 만덕은 인력으로 인해 언제 비가 오고 언제 태풍이 오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만덕은 기후까지 살피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다. 해월의 아버지 최유원은 시름시름 앓고 있었으나 여러 해가 지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객주를 하게 되었다. 그는 해월에게서 자주 보고를 받아서 만덕을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천한 아녀자입니다. 어르신께서 항상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만덕은 최유원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크고 작은 일을 양보했다. 해월은 여전히 만덕의 객주와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걸핏하면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 만덕은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항상 그들에게 양보했다. 그러자 만덕의 밑에서 일을 하는 이내근과 조억수가 불만을 토로했다. 아씨께서 최 의원에게 항상 양보를 하시니 딸이 행패를 부리고 그놈의 하인들까지 우리 장사를 방해합니다. 조억수가 해월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는 언제나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네. 만덕은 잔잔하게 웃으면서 조억수를 달랬다. 해월이라는 년은 악독한 년이야. 그 년을 단단히 홍구멍을 내둬야 돼. 만구 오빠도 해월에게 이를 갈았다. 만덕은 객주의 상인들끼리 충돌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이내근과 조억수에게 일러 절대로 최유원 객주와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시했다. 만구 오빠는 술을 좋아했다. 마포나루에서 검기회를 할 때의 버릇인지 술을 마신 뒤에는 곧잘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싸움을 했다. 해월의 사촌 중에 최유중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최연중이 죽은 뒤에 최유원의 양자로 입적하여 해월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 그가 패거리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만구 오빠와 마주치자 시비를 걸었다. 이게 누구야? 기생객주의 하인놈 아니야? 최유중이 비틀대면서 야유를 하자 뒤에 있던 패거리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술 마셨으면 곱게 가라. 하인은 누가 하인이라는 거냐? 만구 오빠는 만덕의 지시가 있어서 그와 시비를 피하려고 했다. 만구 오빠도 장정들을 여럿 거느리고 있었다. 하인이 아니면 행수냐? 그래, 내가 행수다. 행수 좋아하네. 김만덕 객주에 행수가 또 있었어. 그런데 왜 이내근과 조억수가 행수를 하는 거냐? 그거야 이름뿐이지 실제로는 내가 다 한다. 하긴 개코를 다 해. 여동생 밑에서 얻어먹고 있는 주제에 보시었지? 왜 눈을 치뜨고 쏘아보면
어떻게 하려고? 한번 더 볼래? 그래, 붙자 이놈아. 만구 오빠와 최유중은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주먹질을 하면서 싸움을 했으나 나중에는 몽둥이 싸움이 되었다.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양쪽 객주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오는 바람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시비를 걸어이? 싸움은 만구 오빠의 승리로 끝이 났다. 몽둥이로 실컷 두들겨 맞은 최유중 패거리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에휴, 10년 먹은 채찍이 내려가네. 최유중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기생들마저 시원해했다. 그러나 만덕은 웬일인지 불안했다. 최유중은 이튿날 포구에 나왔다가 만구 오빠를 보자 재빨리 꽁무니를 사리고 달아났다. 연희 아버지가 최유중을 혼낸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놈들이 우리만 보면 꽁무니를 사리네요. 이내근도 통쾌한 듯이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불안해요. 만덕은 해월이 잠자코 있는 것이 이상했다. 만구 오빠와 최유중이 패싸움을 벌인 지 닷새째가 되는 날이었다. 최유중이 갑자기 쓰러져 위중하다는 말이 들려왔다. 최유중이 왜 쓰러져요? 만덕은 장선달에게 물었다. 사방이 이미 캄캄하게 어두워졌을 때였다. 최 의원 객주에서는 그날 이연희 아버지에게 맞은 탓이라고 합니다. 의원은 다녀갔어요? 예, 황 의원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황 의원에게 가봐야겠어요. 만덕은 장선달을 데리고 황 의원에게 달려갔다. 객주가 나에게 무슨 일인가? 황 의원은 이미 예순이 넘어 있었다. 최유중을 진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독하네. 병인이 무엇입니까? 몽둥이에 맞은 탓이야. 며칠 전에 두 패거리가 싸운 것을 모르는가? 그렇기는 해도 닷새가 지나서 쓰러진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어떤 상처는 나무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상처는 이제 생긴 듯이 생생했네. 만덕은 황 의원의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말이 아닌가? 만덕은 최유중을 쓰러뜨린 것이 만구 오빠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의원님, 의식은 있습니까? 의식이 어디 있는가? 그런 상처로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지. 그럼 곧 장례를 치러야 할 거야. 만덕은 눈앞이 캄캄했다. 최유중이 죽으면 살인사건으로 발전하고 만수 오빠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 만덕은 형방일을 하고 있는 만수 오빠에게 달려갔다. 만수 오빠는 출타를 하려는지 관복을 입고 있었다. 어디 나가십니까? 만덕은 관복을 입은 만수 오빠를 보고 물었다. 관청에 나간다. 밤중에 무슨 일이냐? 밤이 깊어서 찾아온 만덕을 보고 만수 오빠가 눈살을 찌푸렸다. 만구 오빠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유중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뭐야? 지금 최유중이 죽었다는 소식이 와서 검험을 하러 가는데 만구가 그런 거야? 만수 오빠는 당황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낭피한 표정이 역력했다. 만수 오빠의 색시인 향이 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라버니, 아이고 이놈이 그의 일을 저질렀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냐? 오라버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 내 손으로 그놈을 잡아드려야 하는데. 그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빨리 말해라. 목사님께서 서둘러 오라고 영을 내리셨다. 조선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해당 관아의 수령이 직접 검험을 하게 된다. 검험을 할 때도 엄밀한 규정이 있어서 약방과 오작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사건 관련자들은 검험을 마칠 때까지 수령을 만나지 못한다. 제주 목사도 최유중에 검험을 하러 가야 하는 것이다. 만구 오빠와 최유중이 싸운 것은 닷새 전입니다. 그 뒤에도 최유중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봤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죽는 것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황 의원이 진찰을 했는데 먼저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새로 생긴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음을 할 때 약방에 일러 상처를 일일이 검시장에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최유중이 죽은 것이 만구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지. 예, 살인자는 따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에게도 미리 귀띔을 해주십시오. 알았다. 만수 오빠가 나가자 만덕은 밤길을 걸어 객주로 돌아왔다. 만구 오빠는 최유중이 죽었다고 하자 사색이 되어 있었다. 포졸들이 만구 오빠를 잡으러 온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일단 구류간에 가두어둘 거다. 증인도 여럿이니. 포졸들을 따라온 만수 오빠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포졸들은 오랏줄로 넋이 빠진 만구 오빠를 묶고 연희 어머니는 울부짖느라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검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시킨 대로 했다. 만구 오빠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관하로 끌려갔다. 이 사건에는 분명히 음모가 있어. 만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만덕은 최 의원의 객주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 집은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만덕은 대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요? 청지기가 얼굴을 내밀고 만덕이라는 것을 알고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김만덕 객주에서 왔습니다. 어르신께 사죄드리러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만덕이 청지기에게 공손하게 말했다. 아무도 들이지 말라는 우리 아씨의 영이 있었소. 그러니 돌아가시오. 청지기가 퉁명스럽게 내뱉고 대문을 쾅 닫았다. 만덕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씨, 왜 이러십니까? 장선달이 만덕을 일으키려고 했다. 만덕을 따라온 개월구와 운영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냥 두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어르신의 노여움이 풀리지요. 만덕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핑계로 아씨에게 객주를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죄를 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든지 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만덕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았다. 남의 상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썩 물러가! 해월이 대문을 열고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어르신을 뵙게 해주세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너 따위 사죄는 필요 없어. 사람 죽여놓고 무슨 사죄야. 해월이 바가지의 물을 만덕에게 회 끼얹었다.